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연산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산군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죠.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거기에 대한 가혹한 복수를 하려고 했던 연산군의 모습,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 가지고 궁궐에 기생들을 불러들인다거나 많은 민가들을 철거해서 사냥터를 만드는 아주 정말 향락의 군주의 이미지도 있고, 또 이 살인파들에게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해서 무오사와 갑자사라는 두 차례의 사화를 일으킨 이 장본인, 이런 연산군이 왜 이런 그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연산군의 이 폭군 정치가 가져온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군 시대를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1476년 성종과 제원왕후 윤씨, 우리 흔히 패비 윤씨로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사실 성종에게는 왕자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왕비와 후궁을 합하면 12명의 왕비가 있었고, 그 중에 한 3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연산군이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 경쟁률로 보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산군에게 폭군이라는 이런 정말 그 멍해가 더 씌워진 데는 이 연산군 시대의 그 시대상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연산군 스스로도 상당히 좀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좀 품성 같은 게 좀 포악하고 모질고 좀 복수심 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게 이 실록이라든가 이 야사의 기록에도 전합니다. 대표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성종이 기르던 그 사슴이 있었는데, 연산군이 어린 시절 이 사슴을 아주 이제 괴롭히고 발로 툭툭 차서 이 아버지 성종이 넌 왜 그렇게 그 동물을 학대하느냐 하면서 많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사슴을 바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연산군 시절에 이제 세자 시절이죠. 이 연산군의 스승이 있었어요. 허침이라는 사람하고 조지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이 조지서라는 스승은 되게 깐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엄격한 교육을 강조하고 이러니까 이 조지서에 대해서 아주 또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조지서는 아주 소인배다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낙서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자기 스승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결국 조지서를 처형시키는 이런 어떤 그 기질, 이런 모습을 보면 연산군은 상당히 이제 좀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그 연산군은 성격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연산군은 결국은 역사에서 보면 패배한 왕이거든요. 반정에 의해서 쫓겨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산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바로 이 연산군이 아주 부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철저하고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고,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 인물을 평을 하거나 기록을 할 때도 아마도 세종대왕 같은 분은 가능하면 약점 같은 거 실록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물론 그분이 그랬던 점도 분명하지만 후대 어떤 기록이나 평가에서도 아주 이 높은 업적을 남기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런 기록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연산군은 그런 기록들로만 어떻게 보면 더 모아지고 더 과장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폭군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연산군도 처음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는 폭군이다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조선의 왕으로서 왕은 백성을 위하는 그런 군주다라는 점 당연히 공부에서도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뭐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을 한다거나 또 이 세종대부터 그 정착화 된 사가독서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든가 또는 이제 국조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역대 왕의 그 왕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이런 내용들을 모은 책인데 이런 책을 편찬한다든가 이런 그 조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 또 뭐 처음부터 폭군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군이 되려고 노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상이라든가 또 이 연산군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상처 같은 거 이게 있죠. 그건 뭐죠? 바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 즉 패비윤씨의 죽음과 또 이 역사적으로 이제 훈구파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살인파 시대로 서서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살인파와 훈구파의 치열한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 전개된 사화라는 시대, 이것을 빼놓고는 연산군 시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독재 정치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이 개인적인 상처,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만이 연산군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연산군 시대하면 어머니가 연결되는데 이 패비윤 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패비윤 씨는 원래 성종의 후궁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원래의 왕비는 이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이 장인인 한명회의 힘으로 한명회의 딸인 공해왕후 한씨가 첫 번째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해왕후 한씨가 성종이 즉위한 직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해야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조선 전기는 계비를 맞이할 때 대체로 후궁 출신 중에 이미 후궁으로 들어와 있는 여성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왕비로서 적격자를 다시 이제 왕비로 승격을 시켜요. 요즘으로 치면 마치 인턴 사원 한번 써보고 거기서 일 잘하고 아주 그 품성이 괜찮다라는 사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듯이 바로 조선 전기 왕비, 특히 이 계비를 간택했을 때의 특징적인 양상은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그 생모였던 패비윤 씨, 재혼왕후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성종의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비윤 씨 되게 성격도 나쁘고 이런데 그때는 몰랐냐? 그때는 그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성깔 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고 당연히 성종에 대해서도 헌신적이었고 대부분 아주 그 착실한 모습 보였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인정을 받아서 결국 그 성종의 계비가 되었습니다. 재혼왕후가. 그런데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는 한 성격 이제 하시는 거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면 성종에게 후궁이 많았다 그러죠. 특히 후궁들에 대한 질투가 많아요. 성종이 결국은 이 재혼왕후가 자신의 왕비가 되었지만 이거는 결국 왕실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후궁인 엄소영이라든가 정소영 같은 그런 후궁들을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이 윤씨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심지어는 이 후궁들을 쫓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행동들을 벌여나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비상을 거의 상시 이제 소지하면서 이 후궁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후궁들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성종하고의 갈등 관계가 매우 심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또 크게 한 사건 하시죠. 바로 이 성종의 왕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씨께서 성종의 용안, 얼굴에 이 손톱 자국까지 내게 하는 이런 상처를 입힙니다. 엄청 왕실에서 큰 사건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의 이 그 지엄한 존재에 대해서 왕비가 어쨌든 간에 손톱으로 좀 핥혔다. 문제가 많습니다. 성종 체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궁궐에서 신하들 불러놓고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여기가 막 상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반창고도 없는 상황에서 상처가 노출되고 이러면 되게 좀 그렇죠. 그죠? 그런 데 대해서 또 누가 제일 분노를 하느냐 하면 성종의 어머니였던 소혜왕 환씨. 이때는 왕대비였기 때문에 인수대비라고 합니다. 인수대비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에게 대해서 저렇게 하는 행위, 심지어 요즘 표현을 하면 부탁까지 하는 이런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수대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윤씨를 궁궐에서 쫓을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소위 폐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묘한 게요. 이때 소혜왕후 한씨, 즉 인수대비는 내훈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조선 왕실의 여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 같은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성리학 이념에 입각해서 건국된 나라인 만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지켜야 할 일을 기록한 이런 내훈이라는 책을 간행하면서까지 여성들이요 정말 남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복종을 하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판에 며느리는 아들인 왕을 정말 손톱 자국으로 핥히기까지 합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윤씨를 배출을 시킵니다. 이것은 보면 단순하게 개인적인 윤씨의 캐릭터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정말 이런 폐륜적인 왕비의 존재는 국가의 채통에 너무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가 배출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된 지 3년 뒤인 1482년에 마침내 패비윤씨는 사약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폐위가 된 이후에도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결국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면서 이 패비윤씨의 죽음은 이후의 연산군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연산군은 1476년생이고 어머니가 폐위될 때는 4살, 그리고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때는 7살이어서 거의 어린 시절이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83년, 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듬해인 1483년 왕세자로 성종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책봉이 됩니다. 성종의 입장에서도 패비윤씨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가 분명히 마음에 걸렸겠지만 그래도 왕실의 적장자였고 연산군을 대신할 만큼의 그런 이 왕자도 없었기 때문에 연산군을 왕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성종도 패비윤씨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는 절대로 항고할 것을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자라면서 별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거기에다가 패비윤씨를 대신해서 계비로 들어온 성종의 두 번째 계비 정현왕후 윤씨에게 법적으로는 연산군이 입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현왕후 윤씨를 어머니로 알고 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패비윤씨의 죽음은 묻혀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패비윤씨의 어떻게 보면 망령이라 할까요? 이것이 되살아나오는 게 1504년에 일어나는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 시대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 또 사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사화는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인데
조선의 그 15세기까지 건국 이후에 계속해서 기득권을 확보한 세력, 공운이 있는 구세력이라고 해서 훈구파라고 합니다. 이런 훈구파의 계속적인 이 권력 확보,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보수 기득권 세력이 계속적으로 한 거의 뭐 100여 년 가까이 특권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15세기 조선의 건국 이후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부터 그 뿌리가 형성돼서 특히 세조의 불법적인 왕위 찬탈을 계기로 해서 지방에 낙향하고 은거한 지식인들이 대거 형성됩니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사림이라 그래요. 선비의 숲이다라는 뜻으로 사림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했을 때 사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림파는 계속 지방에서 학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 정치적, 학문적 영향력을 점차 강화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중앙 정계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로만 정치를 운영할 수 없다. 좀 더 젊고 참신한 세력을 수혈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인파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을 시켜요. 이때 가장 핵심에 섰던 인물이 영남 살인파의 중심 인물인 김종직이라는 인물이었고, 김종직은 그의 제자들까지도 대거 정계에 끌어들이면서 주로 살인파들은 홍문관이라든가 사헌부, 사관원 이런 기관을 언론 3사라 그래요. 이런 그 언관에 포진을 해서 훈구파의 어떤 부정이라든가 비리 같은 것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 점차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은 아주 나름대로 이전 살인파와 훈구파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그들의 어떤 적재적소에 맞는 이런 정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이 살인파와 훈구파의 어떤 견제와 균형의 구도가 깨어지면서 이제 서로 정치적인 보복을 단행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선비들의 희생을 야기시키는 사화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럼 이 사화의 원인에 연산군이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줬을까요? 바로 이 연산군이라는 왕은 왕 즉위 후에도 다른 왕과는 달리 상당히 이제 독재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정말 왕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야 되고 조선의 이라는 나라에서 땅 한 평, 풀 한 포기 이게 다 왕의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하려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런 상황에서 살인파라는 세력들은 상당히 성리학의 이념이라든가 원칙에 충실해서 가능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든가 기존의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견제하려는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연산군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치 활동하고 이 살인파의 정치 노선이 상당히 어긋나는 이런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두 세력이 결국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특히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 세력들은 왕을 등에 업고 이 철저하게 이제 살인파들을 견제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새롭게 이제 정치 신인들로서 성장을 해가지고 기존의 기득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런 살인파들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498년에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가 일어납니다. 이 무오년에 일어난 사라고 해서 무오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사초 문제에서 발단해요. 우리 사초가 뭐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의 저본이 되는 자료를 사초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성종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편찬을 하게 됐어요. 실록을 편찬할 때 그 전까지 작성된 사초들을 쭉 모으거든요. 모아서 실록 편찬에 활용하는데 원래 사초는 비공개입니다.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때 훈구파 대신인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실록 편찬의 책임자가 되어서 이 사초를 열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는 비공개입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살인파의 핵심 인물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관으로 있을 때 쓴 사초 중에 조의제문이라는 내용을 발견을 했어요. 이 조의제문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가 숙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걸 매우 안타까워하는 글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왕하고 닮았죠? 바로 세조와 단종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대놓고 세조는 비판하지 못하니까 중국 사례를 빗대어서 세조의 부정적인 왕위 찬탈을 비판한 글이에요. 상당히 그 당시로 치면 위험한 내용이 담겨있는 글인데 결국 이것을 이국돈이 고변을 함으로써 그 당시 사관인 김일손을 비롯해서 김일손과 함께 일을 했던 동료 살인파 학자들, 심지어는 이미 죽은 김종직의 그 시신까지 다시 참하는 부관참시의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들은 대거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한 사건. 이 사건을 무오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초 문제에서 발단이 일어난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산군 때 새롭게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한 살인파 세력들이 기존의 훈구파 세력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더 넓게 보면 그 왕들, 특히 세조의 어떤 왕위 찬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념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연산군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불손합니다. 결국 성종의 아버지가 세조입니다. 자신의 결국 할아버지들을 다 부정하는 이런 위험한 사초를 쓴 살인파들이 달가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왕이 주최하는 경연이라든가 이런 회의석상에서 항상 왕의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왕의 권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축소하려는 입장에 있었던 살인파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대거 이 살인파들을 처형시키고 유배시키고 심지어 부관참시까지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광기를 보인 사건 1498년 무오사입니다. 그리고 이 무오사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던 6년 뒤인 1504년 연산군은 또 한 번의 사화를 일으킵니다. 1504년이 갑자년이어서 갑자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연산군의 그 생애라든가 정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이제 상초로 자리 잡았던 어머니 문제가 여기서 폭발을 합니다. 1504년에 갑자사를 주동한 인물은 임사홍이라는 인물인데 연산군의 아주 측근 세력이에요. 그래서 임사홍이 기회를 봐서 살인파들도 다시 정치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고 또 기존의 훈구 세력 중에서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정치 공작을 합니다. 거기서 중요 단서가 되었던 게 바로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임사홍은 연산군하고 교분을 유지하면서 이 연산군의 이제 마음 같은 것을 계속 이제 읽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알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느 날 이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제공을 해버립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임사홍의 한마디가 조선의 전국을 다시 폭풍전야로 몰아갑니다. 연산군이 이렇게 대답해서 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으면 당연히 이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 도대체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
이때 임사홍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내용들을 다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뭐 가장 그때는 뭐 반대로 이야기했겠죠. 어머니는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참 괜찮으신 부인이었는데 뭐 많은 신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어머니가 폐위까지 되었고 마침내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군을 자극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한 성격 하시는 연산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잡아와. 그놈들이 누구야?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임사홍은 이미 임사홍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폐비 정청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명단을 쫙 들이대니까 이놈들 다 그냥 잡아서 들어오게 하라. 해서 일부 인사들은 유배 보내고 일부 인사들은 처형을 시키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을 한 그 사건을 우리가 갑자사화. 사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인파가 화를 입었는데 이거 왜 또 사화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때 그 어머니 죽음에 얽힌 이 여파로 인해서 이 임사홍이 기획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훈구파 대신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지만 살인파 학자들도 이때 임사홍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저항하는 세력인 살인파들을 대거 끼워넣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균경필이라든가 정여창, 최부와 같은 살인파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그 처형을 당했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504년에 갑자사, 어머니 배비윤 씨의 죽음에 얽힌 사건이 결국 다시 이제 거론되면서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또 열어버린 거죠. 그렇게 성종이 돌아가시면서 이 일은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된다. 향후에 100년 이상은 이 일을 거론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성종이 돌아가신 지 불과 10년 만에 이 사건은 폭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탄압을 가하면서 완전히 선비들을 위축을 시켜. 이거 조금이라도 뭐 연산군의 어떤 폭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가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공포 분위기를 확산해 놓은 다음에 연산군은 그야말로 독재군주의 명성에 걸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아예 관리들에게는 신원패라 그래가지고 말을 상가하라는 패를 이걸 착용을 하게 해요. 거기에는 어떤 글귀가 써있냐 하면은 입은 화의 문이다. 입은 화를 만들어가는 문이고 혀는 칼로 베이는 그 몸을 베이는 칼이다. 이런 명치를 그런 글귀를 써놔요. 정말 겁나는 거죠. 섬뜩한 거죠. 너 입 잘못 말하고 혀를 잘못 굴리면 너는 그냥 칼로 죽인다. 이런 거를 관리들이 차게 하니까 뭐 아무리 연산군 잘못된 행위라든가 이런 걸 봐도 도무지 그 이야기를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연산군은 또 사냥을 되게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궁궐 주변에 민가들을 상당히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해주고 뭐 재개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로 하면 사냥터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사냥터를 확보를 해나간다라든가 또 연산군 시대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생 이야기죠. 이 기생 중에서 뭐 장록수와 같이 이 후궁이 된 여성도 있었고 그만큼 연산군이 궁중의 그 향락 생활에 빠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예 채옹사라고 해서 기생들을
뽑는 그런 관리들까지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발탁된 기생들의 명칭이 운평, 가흥청, 흥청 이런 기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된 기생들은 뭐 지금의 그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 주변에서 뭐 요즘으로 치면 파티, 연회, 잔치 같은 것을 자주 베풀었고 그런 그 모습들이 당시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불만스러웠지만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그 비판하고 간언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해집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지만 다 그런 소문들이 궁녀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인근에 있는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다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왕이 맨날 기생 끼고 놀고 저러니까 우리 저 나라 안 망하겠냐 이런 자탄들이 많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입니다. 흥청이라는 기생을 끼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해서 흥청망청의 고사가 이 연산군의 향락 생활에서 비롯되었고 우리가 보면 이건 일반 백성들이 경계하고 이런 말은요 생명력이 되게 강해요. 이것이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것도 바로 경계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용어도 그 의미와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어떤 현재의 삶을 진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한글까지도 탄압을 해요. 이 보면 주로 이제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대놓고 비판을 못 하는데 또 일반 백성들은 뭐 요즘으로 치면 벽보에 막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죠. 벽서라고 하는데 벽서 같은 데서 글씨를 쓰면서 이 연산군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이 향락생활 같은 것을 비판하니까 연산군의 입장에서 이 한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한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글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의 한글 탄압은 자신의 어떤 이 부정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정말 이 연산군의 향락 독재 생활이 절정에 이르러가고 또 이 두 차례의 사활을 일으키면서 많은 선비들을 희생시킨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사실 공식적으로 여기에 가장 강력한 저항을 했던 인물은 내시 김처선이라는 인물이에요. 김처선. 그래서 이 내시 김처선이라는 인물은 이미 연산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왕인 성종, 예종, 세조 때부터 계속적으로 내관 생활을 해서 그 당시로 치면 최고의 풍계인 상선 내시에까지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면 내시 그러면 뭔가 좀 선입견이 있어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 드라마라든가 요즘 코미디 프로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실제 내시는 조선시대 엄연한 공무원이고 가장 풍계가 높은 상선 내시 같은 경우는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런 그 상선 내시 출신인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연산군의 이런 그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왕에게 직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났습니다. 기록에 보면 자신의 가족들, 내시 가족들이 있어요. 양자 들여가지고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도 내가 오늘 이 궁궐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연산군을 만나요. 그러면서 전하, 제발 이렇게 정치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연산군에게 간언을 했다가 거기서 연산군을 더욱 자극하게 합니다. 너같이 일개요. 내시가 나한테 무슨 그런 잔소리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김처선을 향해서 연산군이 직접 활을 쏟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많은 화살을 맞고 김처선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꼿꼿한 그런 내시도 있었다라는 사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이 연산군이 참 대단했던 게 이렇게 김처선을 죽이고 나서는 그 분노가 아직까지도 그 식지 않았는지 아예 조정의 공문서라든가 이런 데는 김처선 나는 제 첫자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첫자를 쓰지 말도록 해요. 공문서에. 그래서 권벌이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 답안지에다가 첫자 썼다가 떨어집니다. 이거 왜 너 이거 공식적으로 쓰지 말라는 글자 썼냐 이거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 그
24절기 중에 처서라고 있죠. 처서. 여름이 들어오는 길목 처서. 이거를 처서를 고쳐가지고 조서라고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뭐 자기가 분하면 그거를 그냥 이 국가의 어떤 공식 문서에까지 그런 그 이름을 없애게 하는 정말 대단한 군주입니다. 이 뭐 우리도 참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군주 참 결국 역사긴 하지만 참 갖기 힘듭니다. 그런 캐릭터인데 독재 정치 그리고 이 폐륜적인 국왕의 말로 이런 것은 우리 역사에서 항상 경계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왕들의 그 연산군이라는 왕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백성과 선비들이 받아야 했던 엄청난 상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기억을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연산군 시대 방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점 당연히 공부에서도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전국에 암행어사를 파견을 한다거나 또 이 세종대부터 그 정착화된 사가독서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든가 또는 이제 국조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역대 왕의 그 왕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이런 내용들을 모은 책인데 이런 책을 편찬한다든가 이런 그 조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도 뭐 처음부터 폭군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군이 되려고 노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상이라든가 또 이 연산군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상처 같은 거 이게 있죠. 그건 뭐죠? 바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 시대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 즉 폐비윤씨의 죽음과 또 이 역사적으로 이제 훈구파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살인파 시대로 서서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살인파와 훈구파의 치열한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 전개된 사화라는 시대. 이것을 빼놓고는 연산군 시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독재 정치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이 개인적인 상처,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만이 연산군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산군의 항상 연산군 시대하면 어머니가 연결되는데 이 패비윤 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패비윤 씨는 원래 성종의 후궁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원래의 왕비는 이 성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이 장인인 한 명의 힘으로 한 명의 딸인 공해왕후 한씨가 첫 번째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해왕후 한씨가 성종이 즉위한 직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훈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조선 왕실의 여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 같은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성리학 이념에 입각해서 건국된 나라인 만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엄격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지켜야 할 일을 기록한 이런 내운이라는 책을 간행하면서까지 여성들이요 정말 남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복종을 하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판에 며느리는 아들인 왕을 정말 손톱자국으로 핥히기까지 합니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윤 씨를 배출을 시킵니다. 이것은 보면 단순하게 개인적인 윤 씨의 캐릭터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정말 이런 폐륜적인 왕비의 존재는 국가의 채통에 너무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가 배출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된 지 3년 뒤인 1482년에 마침내 패비윤 씨는 사약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폐위가 된 이후에도 반성하는 빛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결국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면서 이 패비윤 씨의 죽음은 이후의 연산군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자리를 잡습니다. 연산군은 1476년생이고 어머니가 폐위될 때는 4살, 그리고 어머니가 사약을 받을 때는 7살이어서 거의 어린 시절이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83년, 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듬해인 1483년 왕세자로 성종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책봉이 됩니다. 성종의 입장에서도 패비윤 씨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가 분명히 마음에 걸렸겠지만 그래도 왕실의 적장자였고 연산군을 대신할 만큼의 그런 이 왕자도 없었기 때문에 연산군을 왕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성종도 패비윤 씨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는 절대로 항고할 것을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자라면서 별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거기에다가 패비윤 씨를 대신해서 계비로 들어온 성종의 두 번째 계비 정현왕후 윤 씨에게 법적으로는 연산군이 입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현왕후 윤 씨를 어머니로 알고 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패비윤 씨의 죽음은 묻혀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패비윤 씨의 어떻게 보면 망령이라 할까요? 이것이 되살아 나오는 게 1504년에 일어나는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 시대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 또 사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사화는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라는 뜻인데 조선의 15세기까지 건국 이후에 계속해서 기득권을 확보한 세력, 공운이 있는 구세력이라고 해서 훈구파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폭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연산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산군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죠.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거기에 대한 가혹한 복수를 하려고 했던 연산군의 모습,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 가지고 뭐 궁궐에 기생들을 불러들인다거나 많은 민가들을 철거해서 사냥터를 만드는 아주 그 정말 향락의 군주의 이미지도 있고, 또 이 살인파들에게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해서 무오사와 갑자사라는 두 차례의 사화를 일으킨 이 장본인, 이런 연산군이 왜 이런 그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연산군의 이 폭군 정치가 가져온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군 시대를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1400비를 맞이해야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조선 전기는 계비를 맞이할 때 대체로 후궁 출신 중에 이미 후궁으로 들어와 있는 여성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왕비로서 적격자를 다시 이제 왕비로 승격을 시켜요. 요즘으로 치면 마치 인턴 사원 한번 써보고 거기서 일 잘하고 아주 그 품성이 괜찮다라는 사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듯이 바로 조선 전기 왕비, 특히 계비를 간택했을 때의 특징적인 양상은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그 생모였던 패비윤씨, 재혼왕후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성종의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비윤씨 되게 성격도 나쁘고 이런데 그때는 몰랐냐? 그때는 그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성깔 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고, 당연히 성종에 대해서도 헌신적이었고 대부분 아주 그 착실한 모습 보였을 겁니다. 그런 점을 인정을 받아서 결국 그 성종의 계비가 되었습니다, 재혼왕후가. 그런데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는 한 성격 이제 하시는 거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면 성종에게 후궁이 많았다 그러죠. 특히 후궁들에 대한 질투가 많아요. 성종이 결국은 이 재혼왕후가 자신의 왕비가 되었지만 이거는 결국 왕실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후궁인 엄소영이라든가 정소영 같은 그런 후궁들을 가까이 하고 이러니까 이 윤씨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심지어는 이 후궁들을 쫓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그 뭐 행동들을 벌여나갑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 비상을 거의 그 상시 이제 소지하면서 이 후궁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후궁들에 대해서도 아주 그 나쁜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성종하고의 갈등 관계가 매우 심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또 크게 한 사건 하시죠. 바로 이 성종의 그 왕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씨께서 성종의 용안, 얼굴에 이 손톱 자국까지 내게 하는 이런 상처를 입힙니다. 엄청 그 왕실에서 큰 사건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의 이 왕 그 지엄한 존재에 대해서 왕비가 어쨌든 간에 손톱으로 좀 핥혔다. 문제가 많습니다. 성종 체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궁궐에 서 신하들 불러놓고 회의 같은 거 하는데 여기가 막 상처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이 반창고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뭐 상처가 노출되고 이러면 되게 좀 그렇죠, 그죠? 그런 데 대해서 또 누가 제일 분노를 하느냐 하면 성종의 어머니였던 그 소혜왕후 한씨, 이때는 왕대비였기 때문에 인수대비라고 합니다. 인수대비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에게 대해서 저렇게 하는 행위, 뭐 심지어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부탁까지 하는 이런 행위를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수대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윤씨를 궁궐에서 쫓을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소위 폐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묘한 게요. 이때 소혜왕후 한씨, 즉 인수대비는 76년 성종과 재혼왕후 윤씨, 우리 흔히 뭐 폐비 윤씨로 잘 알고 있죠. 바로 그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사실 성종에게는 왕자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왕비와 후궁을 합하면 12명의 왕비가 있었고 그 중에 한 3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연산군이 왕이 되었으니까 사실 경쟁률로 보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산군에게 폭군이라는 이런 정말 그 멍해가 더 씌워진 데는 이 연산군 시대의 그 시대상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연산군 스스로도 상당히 좀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좀 품성 같은 게 좀 포악하고 모질고 좀 복수심 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게 이 실록이라든가 이 야사의 기록에도 전합니다. 뭐 대표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성종이 기르던 그 사슴이 있었는데 연산군이 어린 시절 이 사슴을 아주 이제 괴롭히고 발로 툭툭 차서 이 아버지 성종이 넌 왜 그렇게 그 동물을 학대하느냐 하면서 많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사슴을 바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연산군 시절에 이제 세자 시절이죠. 이 연산군의 스승이 있었어요. 허침이라는 사람하고 조지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이 조지서라는 스승은 되게 깐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엄격한 교육을 강조하고 이러니까 이 조지서에 대해서 아주 또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조지서는 저 아주 소인배다 하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 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낙서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자기 스승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결국 조지서를 그 처형시키는 이런 어떤 그 기질, 이런 모습을 보면 연산군은 상당히 이제 좀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그 연산군은 성격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연산군은 결국은 역사에서 보면 패배한 왕이거든요. 반정에 의해서 쫓겨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산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바로 이 연산군이 아주 부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철저하고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고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라든가 긍정적인 면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 인물을 평을 하거나 기록을 할 때도 아마도 세종대왕 같은 분은 가능하면 뭐 약점 같은 거 실록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물론 그분이 그랬던 점도 분명하지만 후대 어떤 기록이나 평가에서도 아주 그 높은 업적을 남기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런 기록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연산군은 그런 기록들로만 어떻게 보면 더 모아지고 더 과장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폭군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연산군도 뭐 처음에 왕이 오르자마자 아 나는 폭군이다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뭐 그 조선의 왕으로서 왕은 백성을 위하는 그런 군주다.